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나, 우리가? 사이비성 이야기를 좀 털었죠. 그러면 이제 근대적 개념에서 원소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구별을부터 이야기를 좀 하고 출발을 할게요. 원소는 보통 우리가 종류를 다룰 때 쓰는 단어고요. 원자는 개수를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 입자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개수를 살릴 때는 원자라고 말하면 되고, 종류, 그러면 종류니까 당연히 어떤 성질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쪽으로 다룰 때는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수소,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무슨 개념으로 대입한 거다? 원소 개념인 거고. 아니면 이제 포도당은 총 1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C6, 24개구나. C6H12O6니까. 포도당 한 분자는 원자가 총 24개 들어있다. 이럴 때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러면 이제 알갱이 하나 의미 부여해서 새알렸잖아. 그럴 때 원자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나라 특유의 한글과 서양 그 글자 표현적 그런 차이 때문에 대충 뭉뚱그려서 뭉개지는 편이 있는데 그걸 구별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약 110여 종이라고 하는데 116개다 117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원자 번호 1번 수소부터 밑에다 적어요. 1번 수소부터 92번 우라늄까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고요. 그러면은 인공원소도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93번 넵투늄부터 우리 주기율표에 보면 있죠. 원자 번호 93번 넵투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버클륨, 캘리포늄, 아인슈타인륨, 페르뮴, 멘델리늄, 노벨륨, 로렌슘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오간의 손까지 118번까지 있어요. 여기는 인공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실제로 원자의 핵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별 만들고 태양 만들고 이런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왜 별의 중심에서 핵에서는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진다 그랬다? 원자핵이 가장 그치. 핵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철이라 그랬지. 그래서 수소에서 철 쪽으로 갈 땐 핵융합하면서 발열 반응이 되고, 그럼 반대쪽으로 우라늄이나 오간의 손에서는 철 쪽으로 핵분열로 오면서 발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철 원자 핵을 수소 쪽으로 보내려면 에너지를 내가 투입해 넣어야 되는 거야. 철에서부터 우라늄, 오간의 손까지 올라가려면 역시 똑같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거야. 그럼 현대과학으로 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죠.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이거 봐봐. 금보다 훨씬 불안하고 더 비싼 물질들도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안 만들어요. 이유는? 금값보다 이게 많이 들어.
일단 보통은 백금이라든가 그 인근의 귀금속들을 써야 되고 거기에 때려박아야 되는 에너지가 금값보다 비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뭐 이제 지구의 대기에는 질소, 산소, 지구에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생명체는 탄수, 산질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우리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 규, 알, 철. 지구에는 철, 산, 규, 마. 대기에는 질소, 산소, 아르곤, 뭐 이산화탄소, 이건 이제 원소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생명체는 산, 탄, 수, 질. 요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원소들로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 주기율표 이야기를 잠깐만 먼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원소 이야기하면서 그 주기율표 이야기까지 했었나? 맨 마지막쯤이? 그럼 다시 돌아가자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세 연금술이 끝나고 드디어 기독교의 박해에서 벗어나서 백투더 로마, 백투더 그리스를 외치면서 르네상스가 옵니다. 이건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죠. 인본주의로의 회귀. 그걸 르네상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민계급의 성장과 동시에 과학자들의 위신도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연구들이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소위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은 항상 새로운 거를 갈구하고 더 뛰어난 걸 갈구하다 보면 연구와의 투자가 계속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돼. 라부아제가 분해되지 않는 것을 원소라고 했습니다. 라부아제의 기준으로 주철관 실험이라고 우리 중등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주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쇳물을 만든 뒤에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그 거푸집에다가 부어 넣어서 식혀서 만드는 철을 주철이라 그래요. 원소적 특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에서 탄소가 되게 많이 포함되는 철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마솥 이런 것들이 주철입니다. 이런 철의 특성은 딱딱해져요. 철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깨지기 쉬운 철인데 매우 딱딱해지는 그걸 주철이라 그러거든. 그 주철을 엄청나게 고온으로 달군 뒤에 그 파이프관에 한쪽에 물을 부어 넣으면 물 자체가 열분해돼 버려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초월할 만큼 열을 가하면 원소 분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소들이 주철관 안에 있는 탄소들과 결합해버려요. 그럼 반대편에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와버립니다. 고대 원소론부터 이야기할 때 물이 원소다라고 가져온 개념이 라부아제의 이 실험으로 박살이 나죠. 원소라는 건 근본이었어야 되니까. 이게 라부아제의 실험의 의의거든. 그러면서 라부아제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바로 뭐냐면 분해되지 않는 것을 원소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물질들을 분해해서 원소들을 발표해요. 33종. 그리고 얘네들을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비슷한 성질들끼리. 현재로 따지면 금속, 비금속 고체, 비금속 기체,
산화물에 가까운 것들.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실제로 산화물은 원소가 아니고 기체에 열과 빛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거나 원소를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라부아지에 뒤에 데베라이너라는 학자하고 뉴렌즈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각기 재미있는 성질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라부아지에가 시작하자 이 뒤로 계속 신규 원소가 발견되겠죠. 왜냐면 라부아지에는 일찍 죽어요. 어떻게 죽었다고 했게? 단두대에 목 잘려 죽습니다. 프랑스 혁명기 때. 하필 왕당파라. 천재가. 그래도 그 제자들, 그의 생각을 받아들인 학자들은 계속 뭔가를 분해해서 물질들을, 원소들을 찾아낸 거지. 그 과정에서 데베라이너라는 학자는 재밌는 성질을 발견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새쌍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들을 질량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비슷한 원소들, 리튬, 나트륨, 칼륨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그리고 여기 새쌍원소론의 최고 핵심이 뭐냐면 이 가운데 원소가 앞, 뒤 원소의 질량과 성질에 있어서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의 질량값이 등차 수열이 돼버린다고. 실제입니다. 얘랑 질량의 평균이 나트륨이고 얘랑 반응성의 평균도 나트륨이야. Ni라는 나트륨인데 니켈을 적어놓고 있었네. 근데 이게 얘네들 말고도 몇 세트가 더 발견이 되고 있는 거지. 원소들은 일정한 질량 규칙성으로 성질들이 나타나는구나를 발표한 거야. 뉴렌즈는 옥타브라는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뭐냐면 우리 옥타가 숫자 8을 의미해요. 문어, 저기 UFC 링, 옥타곤 둘 다 8. 옥토버는 8월 아닌 건 알죠? 원래는 8월이었어, 옥토버가. 로마 황제 중에 자기 생일인데 왜 자기의 달이 아니냐고. 나는 황제니까 하루로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한 달은 내 거다. 해갖고 자기 이름을, 자기 달력에 자기 이름을 자기 달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율리우스 대제의 줄라이와 아우구스티누스 대제의 어거스트입니다. 그래서 8월이었던 옥토버가 10월까지 밀려요. 다 8인 거야. 그리고 우리 봐봐. 도레미파솔라시 도 8번째 같은 도음이 오죠. 한 옥타브 위의. 뉴렌즈는 역시 봐봐. 원소를 질량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8번째에
비슷한 성질이 오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규칙적인 변화 마디가 7개 원소 마디인 거죠. 원소들이 7개가 성질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변하는 요게 7개 세트로 마디의 변화가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에 같은 성질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선생님이 말하는 원소 순서를 잘 듣고 주기율표 잘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리튬, 베릴륨,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둘 다 7개를 끊었죠. 뭘 말 안 했게? 네오나르곤 18쪽을 말 안 했죠. 얘네들은 라부아제 때문에 발견이 늦어집니다. 이거 배우는 것도 주기율표 성질 중에 하나예요. 18쪽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공부를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비활성 기체다. 단원자 분자다 라고 합니다. 화학 공부를 좀 선행까지를 나가본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옥텟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쟤네들의 전자를 배치해 보면 어차피 전자 배치도 배울 건데 제일 바깥쪽 궤도에 전자 8개가 꽉 차 있습니다. 빈 공간 없이 남는 것 없이. 그러면은 그 구조가 안정이 돼요. 전자 배치로는. 그런데 봐봐.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안정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와 반응할 필요가 없다가 핵심인 거야. 그런데 라부아지에는 어떻게 원소를 찾는 방법을 제안했었죠? 분해되지 않는 것이 원소니까 원소를 찾는 방법은 다른 물질을 분해하는 거죠. 근데 18쪽 원소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오죽하면 자기들끼리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원자 하나 돌아다니는 게 분자 상태인 거야. 그럼 그리고 대부분 기체야. 그럼 얘네들을 검출하는 방법은 사실은 기체를 액화시켜서 끓는 점에 따라 혼합물 분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검출이 쉽겠냐? 그러니까 이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분리였던 거지 사실상. 헬륨의 발견이 되게 일찍이었던 게 신기한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18쪽 빼고 나니까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나트륨부터 염소까지의 변화 패턴이 규칙적이다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는 현재 데바라이나의 새쌍원소 이론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주기율표의 족개념, 같은 세로줄 개념에 들어있는 거고, 뉴렌즈의 옥타브설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주기율표의 주기 개념에 들어와 있는 거야. 같은 가로줄 말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멘델레프의 최초 주기율표가 질량순으로 만들어졌었고 18쪽 원소들이 발견되면서 질량순 주기율표의 오류들이 나타납니다. 동위원소가 발견되면서. 무슨 소리다? 같은 원자 번호, 그러니까 같은 질량을 가지는데 사실 양성자나 전자 개수가 달라서
다른 원소인 원소들이 발견하는가? 아니면 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다른 수소들이 발견이 되는 거야. 같은 산소인데 질량이 다른 산소 원자들이 발견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성질은 비슷하니까 같은 원소인데 질량은 다르니까 다른 원소내가 되잖아. 질량 순서면. 특히 아르곤 원소의 평균 원자량이 칼륨보다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것들이 좀 있어요. 비율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깨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모즐리라는 학자가 제안한 원자 번호순의 원자 번호란 양성자 개수이며 동시에 전자 개수인 중성 상태에서 전자 개수인 새로운 현재의 주기율표 모델을 제안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요거 정리. 하고 나면 이제 주기율표 그려놓고 금속, 비금속 이야기를 할게요. 자, 주기율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쿨롱 법칙이라고 부르는 전기력입니다. 여러분들 중등교과에서는 중2 때 배웠을 거예요.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비례상수 K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인데 요게 우리 주기율표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같은 세로줄은 족, 같은 가로줄은 우리가 주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 주기가 의미하는 거는 전자 껍질의 개수입니다.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잖아.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펙트럼 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죠. 돌고 있는 궤도가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나간다고. 이걸 우리는 보일의 원자 모형이라고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고 요 뒤에 챕터에 나올 건데 그 궤도들이 한 겹 한 겹 바닥 상태 기준으로 쌓여 나가는 거를 주기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1주기 수소와 헬륨은 첫 번째 주기니까 껍질이 몇 개? 한 개. 그러면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채워지는 것. 나트륨부터 마그네슘은 세 번째 껍질에 채워지는 과정. 칼륨, 칼슘은 네 번째 껍질에 채워지고 우리 주기율표 보면 여기가 붕 뜨고 알루미늄 밑에 갈륨이 들어갈 거야. 맞지? 이렇게 가잖아. 여기 10개 붕 떠있는 여기는 뭐냐면 지금 네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죠. 화원에 가면 배우는데 2개를 채우고 세 번째 껍질에 다시 전자를 10개를 더 끼워 넣는 거야. 거기가 좀 더 안정돼서 네 번째 껍질에 여기보다는.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가는 순서들을 배우는 걸 우리가 화원에서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궤도. 자, 그래서 세로축이 껍질수고요. 족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최외곽 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의 개수예요. 원자가 전자라는 거는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말해요. 즉, 같은 세로줄의 리튬, 나트륨, 칼륨이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최외곽에 몇 개다? 한 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개, 얘네들은 두 개, 얘네들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세로줄은 결국 제일 바깥쪽 궤도의 전자 개수가 일치하니까 걔네들만 가지고 반응해야 되니까 반응하는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반응할 수 있는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구조가 비슷하니까 성질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반응하는 개수비라든가 반응하는 구조라든가 형태라든가 모양이.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최외곽 전자라면 8을 적는 게 맞고요. 원자가 전자라면 0을 적는 게 맞습니다. 왜?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 반응 안 하니까. 원자가 전자라는 거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인데 얘네들은 반응 자체를 안 하니까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말한다? 0개. 요 구조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전기력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봐봐. 결국 Q1이 뭐의 전하량이 될 거다? 핵의 전하가 되겠지. Q2는 결국 뭐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인 거야. R이 의미하는 건 뭐가 돼버린다? 여기서는 그러면 주기가 됩니다. 뭐랑 관련이 있으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반지름이 되니까. 요걸 대입하면 결국 우린 주기율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같은 족에서는 성질은 비슷하지만 밑으로 갈수록, 즉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주기는 결국 전자 껍질 개수가 같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합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핵 전하량 차이 때문에. 대신에 얘네들은 뭐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즉 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잃기 쉽다, 얻기 쉽다? 그렇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좀 필기해놔 봐봐. 어차피 저쪽은 당분간 계속 나눠놓고 설명할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금속, 기본적으로 금속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 금속 결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금속 결합은 우리가 중등 때 이야기하는 결합은 아니죠. 중등 때 결합해봐야 뭐랑 뭐 있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만 이야기하지. 금속 결합은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딴 단원에서 은근슬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제 지나가냐? 전기할 때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금속 상태 있잖아. 금속들의 고체 상태. 사실은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들이 전자를 내다버리고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 핵이 아니라 양이온 상태로. 어차피 이온이 되는 것 자체가 안정을 추구한 거잖아. 그럼 원래 이렇게 양이온들끼리 모아놓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돼야 돼? 청력 때문에 터져야 되지. 근데 금속은 터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이온들이 되면서 쫓겨난 전자들 있잖아. 걔네들이 양이온 사이를 붙여줍니다. 특정한 원자에 잡혀 있거나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전자로서 붙여줘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여 다니면서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전자가 껴서 전기적인 결합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리고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금속으로서의 성질이 다 나와요. 어떤 게 있죠? 금속의 성질. 그치. 이 자유전자가 해주는 게 열과 전기전도예요.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하죠. 또 그치. 광택도 전자가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전자가 자기가 에너지로 흡수해서 진동수가 늘었다가 자기의 고유 진동을 통해서 빛을 튕겨내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반사가 아니라 머금었다 뱉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체육 시간에 토스 시험 쳐본 적 있죠? 배구 이거. 이거 실제로 손으로 탁 때리는 거야. 사실상 거의 홀딩 파울 직전이 될 만큼 잡았다 던지는 거잖아. 그 느낌 알겠죠? 이거하고 이래 던지는 건 아닌데, 이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에너지를 머금었다가 자기 진동수로 뱉어요. 그러니까 금속들은 각 금속마다 고유의 광택이 있는 거지. 전자들 때문에 그게 돼. 또, 휠 수 있죠. 전성과 연성이라 그래서 두들겨서 얇게 펼 수 있고 잡아당겨서 길게 늘릴 수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전자에 의한 유동적인 결합이라서 그래. 이런 성질들이 전부 다 뭐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오고, 그럼 이 자유전자를 가져야 되는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잘 받는 원소여야 돼? 전자를 잘 버리는 원소여야 돼? 전자를 쉽게 버려서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원소들이 금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전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전자를 잘 버리려면. 밑으로 갈수록 잃기 쉽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얻기 쉽다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잃기 쉽다인 거잖아. 그래서 금속들은 주기율표 왼쪽 아래쪽에 금속이 모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만 따지면 금속은 7개밖에 없어요. 지금 갈륨은 20번 바뀌니까.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과 칼륨. 즉 아래쪽 왼쪽에
금속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1번부터 20번까지를 넘어서 118번까지를 다 하면 중앙부가 전부 다 금속이 돼버려요. 그 3족부터 12족까지 애들도 전이 금속이라 그래서 다 금속이 되고, 오죽하면 13족 쪽에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금속 원자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비금속은 기본적으로 무슨 결합하는 애들이다? 비금속끼리만 결합한다면 공유결합하는 애들이에요. 공유결합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전자를 버리지 못하고 전자를 받아서 옥텟, 8전자, 최외곽 8개를 맞추고 싶은 아이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 공유결합을 통해서는 분자나 결정이 나오게 되고, 전자를 얻기 쉬운 아이들끼리 결합하는 게 공유란 말이야. 나도 받고 싶고 너도 받고 싶은데 우리 둘 다 전자를 주는 놈은 없으니까 일단 임시로 내 것도 하나 좀 여기 내놓을 테니까 너도 한 개만 내 여기 태워봐라. 그래서 우리 요 두 개 뭐 하자? 같이 쓰자. 그럼 얘 이거 나도 이거 2개 포함해서 8개 되고 니도 요거 2개 포함하면 8개 되지 않냐? 이게 공유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전자를 얻기 쉬워야 되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그치. 오른쪽 위쪽에 비금속성이 모이죠. 주의할 것은 이 비금속성이 모이는 자리는 플로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얘네들도 비금속이긴 해. 금속은 아니니까. 하지만 쟤네들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를 비활성이야.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46쪽에 금속의 특징, 광택이 있다, 전기와 열이 잘 통한다,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한다, 자유전자들 때문에 유동적인 결합이라는 뜻이고,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떨어집니다. 흑연이 제외라고 돼 있잖아. 원래 봐봐. 자, 여기 와봅시다. 흑연, 탄소는 14족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 몇 쌍의 공유결합을 해야 된다? 4쌍의 공유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자체가요, 대단히 강력한 결합이에요. 이 남학생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긴 한데, 선생님이 옛날에 알고 지냈던 어떤 이제 학생 신분이었던 학원쌤이 있어서 내가 이제 거의 학원이 맨 처음에 할 때 이제 옷이 되게 많더라고. 수업 올 때마다 옷이 되게 이제 다양한 옷들을 입더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옷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봤더니, 룸메랑 같이 입어요. 마침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자기랑 체형이 비슷한 거야. 체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패션 아이템 같은 것들 있잖아. 뭐 구두라든지 뭐 백, 가방이라든지 뭐 재킷 같은 것들. 그래서 각자 거를 가지고 서로 빌려 입기도 하고, 진짜 갖고 싶은데 비싸서 쉽게 못 사는 거는 하나를 사놓고 번갈아 가면서 같이 쓴대. 절친이라서 그게 된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너희 둘이가 완전 절친인 상태에서 이번 설날 세뱃돈을 둘이 합쳐서 플스를 사서 2, 3일씩 일주일씩 돌려가면서 쓰기로 했다. 진짜 절친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쉽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연결이 되고 나면 그럼 공유물이 생겼잖아. 둘은 웬만큼
싸우기 전엔 못 헤어지죠. 왜? 솔로몬의 재판이 일어나잖아. 씨발 저 플스 누가 가져갈 거야? 왜? 플스 값의 절반을 내기엔 난 아직 용돈이 부족하거든. 최소 추석은 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린지 알겠죠? 이해되지? 그게 공유결합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탄소 원자가 다 공유결합으로 결합하면 졸라 단단해집니다. 그걸 우린 뭐라 그러게? 다이아라 그래요. 모스 국기계 10의 최강자 금강석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모든 전자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됐으니까 움직이도 안 있는 자유전자가 없죠. 그러니까 전기를 안 통한단 말이야, 다이아는. 근데 흑연은 어떻게 결합하느냐? 여기에 속하는 게 흑연, 그리고 그 흑연의 한 겹을 벗긴 그래핀을 돌돌 말아서 빨대 모양으로 만든 CNT, 뒤에 이제 흰 소재에서 나올 물질들이에요. 얘네들은 하나의 탄소가 3개씩의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딱 거북이 등딱지 모양이 돼요. 구조가. 그럼 전자가 남죠? 이 남는 전자들이 뭐 하냐면, 이거 한 겹만 있는 게 그래핀이야. 얘를 층층층층층 쌓아 올린 게 흑연이거든. 그러면은 이 한 장과 이 위에 그래핀 한 장 사이에 남는 전자들이 자유전자로서 판과 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흑연은 구조 내부에 뭐가 많다? 자유전자가 많지. 그러니까 전기가 통해요. 그리고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적 개념은 옛날에 과학자들도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문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한 겹을 벗겨낼 거냐였어. 모든 방법의 물리적, 화학적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했는데 분리가 안 됐거든요. 원래 이상한 연구는 영국에서 나오죠. 영국의 한 교수가 학회에 가면서 대학원생한테 과제를 던져주고 가. 이거 때는 뭐 연구해놔. 대학원생도 막 며칠 동안 밤새면서 온갖 빡신 방법을 다 연구하다가 막판에 욕하면서 에이씨 왜 이리 왜 한 겹만 떼내면 되는데 왜 이리 안 떨어져 하면서 옆에 있는 스카치 테이프를 들고 흑연을 붙였다 뗐다를 막 하다가 설마 안 떨어졌겠지 하고 그 스카치 테이프 한 겹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한 겹이 떨어졌네? 화학적 반응으로 한 겹을 분리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산도 써보고 막 에너지도 투입하고 안 떨어진 게 스카치 테이프로 분리됐어요. 단점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건 되게 비싼 신소재인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제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졸라 해서 벗겨진 걸 조각조각 모아다가 레이저로 이어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얘네들은 전기가 통합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그러면 당연히 전기만 통하냐? 열도 잘 통하죠. 그래핀을 왜 그렇게나 연구를 했냐면 두께가 원자 한 겹밖에 안 되는데 그 강도가 지구상의 어떤 철망보다 강하죠. 게다가 전기도 통해요. 강도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단단해. 심지어 얇아서 투명해요.
이게 미래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자동차 앞유리창에 그래핀을 발라 붙여놓고 그 그래핀 요 결정 육각 격자 구조 내부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디스플레이인 QLED 퀀텀 닷 디스플레이 입자들을 투입해 놓고 그 그래핀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유리 자체가 모니터가 돼. 우리 그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보는 그 헬멧이나 그 선글라스 있죠. 앞 세계와 가상 증강현실 정보창이 같이 뜨는. 요즘 자동차에는 HUD 옛날에 전투기에나 쓰던 기술이 들어있죠. 뭐 밑에서 레이저 같은 조명을 쏴서 유리창에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 옛날에는 그걸 비행기에 붙여놨다가 요즘에 F-35는 헬멧 안에 붙여놨습니다. 이게 헬멧에 그 정보들이 떠. 지금 뭐 하냐면 만약에 저기 적기가 있어. 그럼 레이더를 돌리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뒤에서 막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파일럿이 머리를 돌려요. 적기네 하면 여기 앞에 스크린에 삑해서 삑해. 이 상태에서 남 일로 날아가고 저기 적기가 있잖아. 쳐다보고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이래서 이래 날아가요. 이게 전투기에 전투기에 미사일만 이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 공격 헬기 앞쪽에 사수가 타고 뒤쪽에 파일럿이 타거든. 앞쪽에 공격 무기 관제사가 타는데 얘 헬멧이 머리 돌리는 대로 여기 밑에 있는 기관포가 왔다 갔다 해요. 조금 더 조준 방법이 연구가 되면 드론 잡는데 헬멧이 짱이지. 야 저기 드론 날아간다 그러면 하면은 여기 있는 기어포 잉 땡겨 두두두두두. 그 시대가 된 거야. 근데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자동차 앞유리 아니 집에 있는 유리창 거실 유리창 그게 그냥 TV가 돼. 그러면 그냥 유리창이야. 얼마든지 전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막말로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자도 입혀놓으면 유리창이 TV도 됐다가 발전기도 됐다 하는 거야. 단 비싸요 아직은. 실용화시키는 제법을 누가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면 장난컨대 노벨 문학상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보통 우리 이제 핸드폰 접었다 폈다 하는 거에서 지금 우리 멈춰 있잖아. LG에서 돌돌 말아놓은 모니터 있다? 그 컨셉용으로 해외 전시회에서만 갖다 놨던 게 있는데 그 거실 장식장 위에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게 길쭉하게 있어. 버튼을 띵 누르면 거기 그 짝대기가 쭉 올라가. 그러면 그 투명한 막이 그냥 TV 모니터가 돼. 그 버튼 띵 누르면 이게 돌돌돌돌 내려와요. 이게 돌돌돌 말려. 그럼 없어져. 비싸서 못 팝니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거나 비금속은 이런 특정한 거 말고는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왜? 공유결합이니까 전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속은 이런 결정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고체입니다. 하나 빼고. 뭐? 수은. 비금속은 대부분 고체 혹은 기체입니다. 하나 빼고. 딱 하나만 액체예요. 뭐? 브로민. 요 두 개는 따로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다. 자, 47쪽 문제 풀고 잠깐 쉽시다. 아까 괜히 지웠나 싶긴 한데 1쪽 원소 바로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뒤에 루비듐, 세슘, 프란슘이 내려가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혹은 알칼리 금속 쪽이라고 합니다.
알칼리성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보통 무슨 성을 말하는 거야, 알칼리성? 반대말이? 산성의 반대말이 알칼리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칼리 금속, 예, 쉽게 말하면 염기금속 쪽이라는 소리예요. 염기성이라는 뜻이거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개의 리튬이든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똑같이 반응합니다. 두 개의 리튬이 두 개의 물과 반응하면, 그 알칼리 금속의 수산화물을 만들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요게 리튬 대신에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다 된다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가?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열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의 위험이 생기고요. 그리고 요거 자체가 염기성이 됩니다. 강염기예요, 심지어. 이게 알칼리 금속은 이런 반응을 하는 녀석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온고체고요. 이건 이제 금속의 특성이지. 대신에 광택도 비슷합니다. 은백색의 광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반응성이 매우 큰 편이에요.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물이나 산소와 반응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은 보관을 어디에 한다? 보관을 벤젠이나 파라핀이나 등유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밀도가 작고 무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나중에 화학 가면 배우는데 같은 주기에선 18쪽 빼고 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줄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왜냐하면 핵의 인력이 커지니까. 그 대신에 핵의 양성자, 중성자 개수는 늘죠. 즉 같은 주기에서 원자로서의 밀도는 1쪽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온끼리 결합하는 게 금속 결합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자유전자가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즉 입자와 입자 사이에 결합을 만들어줄 전자수가 부족한 편이니까 결합력도 강하다 강하지 않다? 별로 안 강해요. 이 실험할 때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 시험관에 물 담고 그 알칼리 금속을 커터칼로 살짝 잘라가지고 물에 떨어뜨리거든요. 커터칼로 이 알칼리 금속 덩어리를 자를 때 잘리는 맛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지우개 자르는 느낌 나요. 커터칼로 잘리는데 잘리는 정도 느낌이 지우개에 칼 파고드는 느낌이 나. 지우개나 고무 같은 거에. 그것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물러줍니다. 그만큼 연한 금속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브, 과학 관련 유튜브에서 초반 어그로 끄는 용으로 뭐 하느냐? 아주 넓은 공터에 사람이 없고 안전할 만한 곳에 수조 갖다 놓고 나트륨 덩어리 구해와서 던지고 튀어요. 뭐 어떻게 되게? 뿡 하고 터집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터뜨린 미친 학교 선생도 있었고요. 그 과학 유튜버 양대 어그로 영상 중에 하나죠. 물에 알칼리 금속 넣고 튀기와 설탕에 진한 황산 붓고 튀기. 그 검은 숯덩어리 돼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 나도 그런 걸 해야 되나? 예, 상온에서 산소랑 물이랑 반응을 매우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이제 물과의 반응이고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물이 되는데
얘가 때가 껴요. 표면에 때가 끼는 느낌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기 은백색 광택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덩어리를 커트칼로 싹 자르면 그 표면이 은백색으로 반짝해요. 몇 초 안 가서 때가 탑니다. 그 때탄 지우개처럼. 그게 바로 뭐다? 산화리튬, 산화나트륨, 산화칼륨에 때가 끼는 거예요. 표면에. 산소와 바로 결합해서 반응을 해버릴 정도로 반응성이 강한 금속이다. 얘네들 우리가 알칼리라 그런다. 자, 17쪽. 따지고 보면 이제 알칼리 반대쪽이 있죠. 18쪽은 어차피 반응 안 하니까 빼고. 얘네들을 우리는 할로젠이라 부릅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에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원자 분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연계에 존재할 때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즉 FCl-BrI가 아니라 F2, Cl2, Br2, I2로 존재해요.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 브로민 아까 나왔죠? 액체, 아이오딘은 승화성 고체입니다. 할로젠은 이 말 자체가 헬라어로서, 그리스어로서 염을 만든다라는 소리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산성 물질의 음이온과 염기성 물질의 양이온이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염이라 그래요. 좀 넓은 의미로 염을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온 화합물을 만듭니다. 누구와 일족과 반응해서. 자, 아까 우리 나트륨이나 알칼리 금속 폭발하는 거 이야기했잖아. 그럼 알칼리 금속 덩어리를 입에 넣고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침과 반응해서 열과 수소가 생겨서 폭발하면서 턱이 날아갈 위험이 생기고, 열이 부족해서 폭발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물에 녹은 강염기성 물질 때문에 단백질이 용해돼서 우리 이제 목과 식도가 녹아내려서 죽겠죠. 그 옛날에 그 양잿물 마시고 피토하고 죽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사실은 양잿물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거든요. 그걸 좀 더 안정하게 좀 독성을 줄여서 만든 게 뭐냐면 비누예요. 염소기체를 물에 녹여서 우린 락스를 만들죠. 그거 말고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는 염소기체를 이용해서 유대인 학살을 했죠. 둘 다 위험한 물질이야, 그죠? 그런데 일족과 반응해서 염을 만든다라고 했잖아. 매우 격렬한 반응이 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완전 진공으로 산소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일족에 금속 덩어리를 넣고 17쪽 기체 플로린이나 염소를 부어 넣잖아. 아무리 그게 극저온이라도 매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둘 다 반응성이 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트륨 덩어리 넣고 염소 기체를 부어 넣으면 불꽃이 튀면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반응 결과 흰색 고체 결정이 생깁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게? 짜! 네, 염화나트륨이잖아. 비슷한 자매품. 염산 마시면 죽겠죠.
수산화나트륨 마시면 죽어요. 그죠? 이 둘의 농도를 완벽하게 맞춰서 1대1로 정확하게 섞어서 마시면 뜨겁고 짜.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중화열과 염화나트륨이 생기니까 짜.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염 하면 소금부터 떠올리는 거야. 화학에서의 염은 이온결합 화합물입니다. 매우 격렬하게 반응해서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고요. 얘네들은 초열각 7개로 특유의 색이 있습니다. 플로린은 반응성이 너무 커서 관측이 거의 안 되고요. 염소기체는 황록색, 얘는 젓갈색, 얘는 진한 보라색입니다. 참고로 우리 중학교 때 영양소 검출할 때 녹말의 검출에 쓰이는 물질이 있죠.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그거 뭐냐면 아이오딘과 아이오디나 칼륨, 아이오딘과 칼륨을 반응시킨 아이오디나 칼륨에 순수한 아이오딘을 섞어서 물에는 잘 안 녹아서 얘네들을 에탄올에 녹여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발라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에탄올 용액을 여러분들은 몸에 발라본 적이 있어요. 뭐게? 네, 빨간 약입니다. 우리 주변에 은근히.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사실 다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독성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독약이죠. 브로민을 사진 인화할 때 쓰는 거라서 요즘은 좀 그렇다 치고, 염소물에 녹인 게 락스예요. 플루오린을 나트륨과 반응시킨 뒤에 단단한 연마제 가루와 혼합해서 페이스트 상처로 만든 게 뭐냐면 치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소 함유 막 이런 거 보잖아. 어린애들 치약은 불소 포함되지 않은 치약이다. 뭐 어른용 치약은 보통 불소 포함해서 이야기하잖아. 근데 불소라는 원소 들어본 적 있냐? 얘입니다. 플루오린이 불소입니다. 충치에 충치균 죽이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자배치 약이 나오잖아요. 요걸 적자. 이거 적고 바로 전자배치 들어갈게요. 칠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전자배치가 나오는데, 전자배치는 저렇게 그림을 하나하나 다 그리면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기율표를 새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제 전자 궤도들이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 정도면 그 틱톡에 나오는 그 여자애 못지않죠. 대충 잘 그리지. 이거 하나 있잖아. 자, 봐봐. 첫 번째 껍질은 껍질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고 헬륨이 들어감으로써 첫 번째 껍질이 완성이 돼요. 두 번째 껍질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 들어가면서 두 번째 껍질이 8개가 채워져. 세 번째 껍질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 딱 들어가면서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껍질에 칼륨,
칼슘이 들어갑니다. 방금 전자가 하나하나 채워지는 그림대로 그린 게 지금 우리 48쪽, 49쪽에 있는 전자 배치 그림들인 거예요. 딱 그 전자까지만 그렸을 때.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얘네들. 1쪽이고 최외곽에 한 개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일부러 수소를 뺀 거예요. 2족이고 2개인 애들이야. 13족이고 3개인 애들. 14족이고 4개인 애들. 15족 5개. 16족 6개. 17쪽 7개. 그리고 18쪽 0개. 즉 꽉 찬 애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펴서 쫙 정리하면 그냥 뭐가 돼? 주기율표가 되는 거예요. 전자 배치가 균일하니까 같은 족, 즉 같은 라인에 있는 전자들끼리는 성질이 비슷해지는 거고, 전자가 안쪽 궤도부터 점점점 채워져 나가니까 바깥쪽 궤도로 나갈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지는 거고, 같은 껍질에서는 이론상은 거의 비슷한데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죠. 이게 주기율표에서 볼 수 있는 규칙성입니다. 자, 일단 우리 원자에서 보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그 전에 한번 써서 준 적 있을 거예요. 그 전하값이 플러스 1이 제로 마이너스 1이. 요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중성의 원자는 핵의 플러스 전하 크기와 전자의 총 음전하 크기가 같아서 중성인 거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중성자는 초기에는 원자 번호가 작을 때는 대략 양성자 대 중성자 수가 1대 1에서부터 원자 번호 후기로 가잖아. 나중에 뒷번호로 가면 이 비율이 1대 1.5 정도까지 커집니다.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무조건 같다라고 볼 수도 없고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알겠지? 심지어 수소는 중성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수 저기 보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만 물어보는데 그게 원자 번호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 그림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그려보고 49쪽 한번 풀어보세요. 49쪽하고 51쪽하고 51, 52까지. 알겠지? 자, 결국 (18쪽) 녀석들은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연계가 되죠. 반응에 참여 안 한다는 소리고, 그래서 원자 하나가 그대로 분자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차은우가 성형외과에 갈 일이 있겠냐? 없겠죠. 저기 차승원 있죠. 그 삼시세끼에 나오는 그 차준마. 신발에 깔창을 깔 필요가 있을까? 없지. 왜? 충분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이돌이든 뭐든 연예인들도 자기 키가 부족한 애들이 깔창을 까는 거고, 아니면 뭐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그 음반 컨셉이 되게 섹시 컨셉인데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로 몸매 라인이 너무 밋밋하면 보형물을 이용해서 몸에 볼륨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인 거야.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다이어트가 안 됐으면 의료적 도움을 통해서 급하게 지방을 좀 제거해 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해오기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하고 닮아가시기 위해서인가, 원소로 따지면. 18쪽 애들이 가장 이상적인 전자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원소들이 반응을 하는 이유는 18쪽과 같은 배치를 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온이란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 뭐와 동일한 배치가 된다? 18쪽의 배치를 가지고 싶어하는 녀석들이 이온인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주기율표를 써보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란 말이야. 얘네들은 빵개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를 버림으로써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을 통째로 없애고 한 주기 위에 18쪽과 같은 배치가 될 수 있겠죠. 맞지? 그래서 1쪽 애들은 플러스 1, 2쪽 애들은 플러스 2, 3쪽 애들은 플러스 3의 이온가를 가지는 거예요. 왜? 쉽게 말해서 한 개 버렸고, 두 개 버렸고, 세 개 버린 거야.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돼? 하나를 얻어오면 되죠. 두 개를 얻어오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이온가를 가지게 된다고. 이게 주로 여기 양쪽 끝에 있는 녀석들이 뭐를 한다? 전자를 버리거나 받을 때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버리거나 무리해서까지 받을 필요 있는 애들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로 뭐를 많이 한다? 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전자를 잃어버림으로써 양이온, 얻음으로써 음이온이 되고, 그러면 양이온이나 음이온은 원래 금속 상태보다 훨씬 안정화된 상태인 거지. 나트륨 금속을 먹으면 큰일 나죠. 나트륨 이온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꼭 일정량을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 조절이 되니까. 염소기체 마시면 죽어요. 염화이온을 먹으면 죽냐? 안 죽잖아.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온이 됨으로써 이미 반응성을 깎이고 안정화된 상태인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성형에서 일단 이거는
차은호가 된 거야. 그러면 일단 속은 아니라도 키가 좀 차은호보다 짧아도 비슷하니까 만족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게 이온 상태라고 보면 돼. 비록 내 키가 70대지, 70대, 60대 후반 70대지만 나는 깔창을 깔고 졸라 높은 운동화를 신어서 겉에서 보면 70대 후반처럼 보여. 만족하고 사는 거야. 내가 불만족해서 선생님 운동화 바닥 깔창 높이가 있다고 죠. 자. 살벌합니다. 이거 신발 신어보잖아?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이에요. 구라 같아? 자, 깔창 한번 안에 봐. 너 손가락 넣어봐봐.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 있거든. 겉보기엔 그냥 런닝 운동화 신어보면 이만큼 떠있어. 자, 봐봐. 이만큼 떠있어, 이만큼. 여기 안에 이제 깔창 넣으면 반칙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온이 된 이온들이 되면 일단 우리 이름부터 좀 알아봅시다. 이름 명명법 기억해요. 이온 이름 붙이는 방법. 뭔데? 이제 일단 산화이온 이런 거. 자, 양이온은 그냥 간단해요. 원래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만 붙이면 끝나. 대신에 우리 그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3에서 12족인 애들 사실 통과해서 별로 볼 일 없긴 합니다. 한두 개가 나와서 이제 좀 문제긴 한데 얘네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4번 궤도에 전자 채우고 3번 채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가 양이온이 정상이야. 혹은 화원 오비탈 공부를 해보면 간혹 전초에 가게 전자 한 개만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안쪽 궤도에서도 전자가 더 뜯겨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원소에 이온 가수가 2개에서 3개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얘네들은 땡 원소, 여기 원소 이름 줬고 땡가 무슨 이온이라고 적어주면 보통은 이제 양이온이겠죠. 양이온들은 땡가 이온이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화합물을 만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땡땡구리 2 본 적 있지? 이 2의 의미가 뭐냐? 얘입니다. 앞에 있는 구리가 몇 가 양이온이다? 2가라는 소리예요. 그럼 구리는 다른 가수가 있나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1가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또 자주 나오는 거 철은 2가 철과 3가 철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사벨 가면 이제라를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맨 처음에 그 이야기 첫 시간 들어와서 이사벨은 안 된다라고 내가 목 놓아 부르짖었지. 용인, 동인, 해고 안 쫄아. 부일외고 안 쫄아. 씨발 이사벨. 응? 양형은 간단한 편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도 골 아픈 건 이거죠. 음이온.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음이온이라고 티를 내야 되기 위해서 화이온이라고 붙입니다. 기본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 얘 뭐라고 부른다? 플로린 화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얘는 브로민 화이온이 되겠지.
얘도 아이오딘 화이온이 되겠죠. 근데 원소 이름이 무슨 소일 때 화이온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소자를 뗍니다. 뭐가 있다? Cl-OE- 대표적인 거. 네. 염소화이온이 아니라 염화이온. 산소화이온이 아니라 산화이온인 거야. 여기에 이거 있네. 황화이온인 거지.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다원자 이온이라 그래서 규칙성이 헷갈리면 그냥 드립다 다 외우세요가 사실은 통과 레벨까지는 무난한 거긴 한데 일단 한 번은 들어놓자고. 그 중에 음이온은 기본적으로 비금속 원소가 여러 개의 산소와 결합해서 음이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금속 첫 글자랑 여러 개 산소에서 산을 붙이고 음이온이니까 원래는 뭘 해야 돼? 화이온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화자를 뺍니다. 응? 그럼 봐봐. CO3E-, NO3-, SO4E-, PO4 3-. 뭐라고 부르면 좋다? C가 뭔데? 얘는 탄산이온. 그럼 얘는 질산이온. 얘는 황산이온. 얘는 인산이온이 되는 거야. 얘는 황화이온. 얘는 황산이온. 헷갈리기 때문에 강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 예외가 있습니다. 뭐라 부르게? 얘는 수산화이온입니다. 얘 예외. 수산이온이나 산수이온 이런 거 아니고 수산화이온이 되는 거야. 자, 요거까지 일단 정리해놔 봐봐. 그리고 요거 이온결합은 오늘 진도는 이온결합에서 끊을 건데 이온결합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공유결합하고 그 뒤로 진도 더 나갈 건데 이온결합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앙금 생성에 대한 걸 다 가르치면서 이온결합 화합물 만들어지는 규칙 가르쳐 드릴게요. 표 하나만 그리면 돼. 표 두 개, 하나만 그리면 되거든. 일단 요거 필기. 저거 책에는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온들은 이미 전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면 이온들이 뭉쳐져서 정기적 인력으로 뭉쳐져서 이온결합이 이루어질 때, 자, 첫 번째, 결합력은 아까 쿨롱 법칙하고 똑같아요. 쿨롱 힘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각 이온의 주기합이 있죠. 주기합이 커질수록 결합력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온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리고 두 이온의 이온가스 있죠. 전하량. 그거 곱의 크기에 비례해요. 한마디로 1가 이온이 결합하는 녹는점보다는 2가 이온의 결합 녹는점이 더 높게 만들어지고, 같은 1가거나 같은 2가일 때 혹은 2가일 때
주기율표상에 위에 있는 녀석들이 녹는 점이 높습니다. 내려갈수록 녹는 점이 내려간다는 거지. 그거 말고 이온 결합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물에 녹고요. 혹은 용융액 상태가 되면 이온화되어서 전해질이 됩니다. 즉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물에 녹으면.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앙금들도 용융액 상태, 완전히 액체로 녹여버리면 이온과 이온 사이의 결합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전기가 통해요. 요즘은 거의 다 용융액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거는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지. 소수. 그리고 이 앙금은 뭐냐? 구조적으로 지네들끼리 이온으로 결합해서 뭉쳐질 때 결합력이 너무 세서 물에 잘 안 녹는 녀석들을 앙금이라 그래. Ag 플러스 BA 플러스와 CA 플러스 그 다음에 납 이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할로젠족의 음이온들 Cl-, Br-, I-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CO3e-와 SO4e-가 있습니다. 일단 봐봐. 은이온. 요 줄을 생각하면 일가 양이온과 일가 음이온의 결합이잖아. 그럼 몇 대 몇으로 결합할 때 전하가 0이 되지? 1대 1이지. 그럼 어떻게? AgCl, AgBr, AgI가 되죠. 우리가 이온 화합물을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양이온을 나중에 읽습니다. 그러면은 염화은, 브로민화은, 아이오딘화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얘는 1가인데 얘네들은 2가 이온이잖아. 그럼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0이 되지? 전하량이 2대 1이겠지. 그러면은 Ag2CO3, Ag2SO4가 되고 읽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음이온, 양이온. 쓸 때는 양이온, 음이온. 그러면은 탄산은 황산은이 되겠지. 바륨이온과 칼슘이온, 이족 원소들은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서 알칼리 금속하고 비슷한 애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은 17족하고는 앙금을 못 만듭니다. 이온 화합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물에 녹아버린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 결합하는 자리잖아. 그럼 몇 대 몇? 1대1이 되겠지. 그러면은 BaSO4 BaCO3 BaSO4 CaCO3 CaSO4가 되죠. 그리고 나비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앙금이 안 생겨요. 오히려. 근데 여기 봐봐. 2가 1가잖아. 그럼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된다? 1대 2가 되죠. 그럼 어떻게? PbCl2 PbBr2 PbI2인데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이런 감정을 수산화 바륨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앙금은 아닌데.
그럼 얘네들은 이온결합 화합물이니까 뭐뭐화 뭐뭐. 음이온 이온 떼고 양이온 이온 떼고 읽으면 되는데, 그럼 봐봐. 얘는 바륨 이가 양이온과 수산화 1가 음이온이 결합하는데 몇 대 몇? 1대 2겠지. 그러니까 요 뒤에 2를 붙이면 되나 그냥? 요거 지우고.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왜냐면 요 밑에 적은 요 작은 숫자들 있잖아. 얘는 그 의미가 바로 지 앞에 있는 한 개만 수식하는 거야. 그럼 BaO2H2 이렇게 적으면 또 지저분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가로를 쳐버립니다. 쌤! 여기는 안 적었잖아요! 이거 원소한계잖아. 우리 원소 쓸 때 대문자 하나 쓰고 겹치면 소문자 하나 곁들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BR, CL은 하나라고. 한 글자 취급인 거야. 근데 여기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 있는 세트잖아. OH 세트가 두 개라고 적어줘야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고 재밌는 거. 아까 우리 새쌍원소 할 때 성질이 비슷한데 가운데가 평균 된다 그랬지.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세 개잖아. 얘 흰색이거든? 얘는 노란색이에요. 그럼 가운데 얘는? 연노란색입니다. 얘 흰색이에요. 얘 노란색입니다. 그럼 얘도? 연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흰색입니다. 중학교 때 안금, 그리고 요게 사실 중학교부터 나와요, 이 안금들은. 근데 중학교 때는 얘만 배웠고요. 얘만 배웠고, 얘만 배웠고, 얘만 배웠거든? 사실 이만큼 안금이 생기고, 요거 이온가스 맞춰서 화학식 쓰는 것만 연습이 되면 괜찮아요. 요 챕터에서. 요거까지 필기하고 마치자.